요즘은 그냥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첫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살고 싶은 것도 아닌 느낌? 그저 하루하루가 흘러갈 뿐이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텅 비어있는 기분이 드는 밤. 이 익숙하지만 무서운 감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무의미의 한가운데서도 인간이 끝내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을 찾아 헤맨 한 사상가를 당신께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 삶의 가장 극단적인 시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희망의 빛 한 줄기 찾을 수 없었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직 의미라는 단어 하나만을 붙들고 겨우 버텨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께 힘내세요. 같은 가벼운 위로를 건네거나 감사하며 살자는 식의 도덕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때로 텅 빈 공허함만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이 공허함, 이 무기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의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토록 사무치게 아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밤 당신의 어깨에 놓인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 짐이 사실은 당신이 찾아야 할 보물의 지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의미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아무런 감각도 없는 돌멩이와 같다면 무의미함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 고통 자체가 당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며 의미를 추구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의미를 향한 강력한 욕구, 그것을 우리는 의지의 의미라고 부릅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본능적인 생존 욕구와는 다릅니다. 이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그 갈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당신의 의지력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야 할 고유한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사명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이 방황의 시간조차도 당신의 의미를 찾는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실험실이며 당신은 그 실험실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대상이자 과학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발견하게 될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장, 내가 멈춘 건지 삶이 멈춘 건지 당신의 하루를 가만히 따라가 볼까요? 아침 휴대폰 알람이 시끄럽게 울려댑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참 동안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일어나야 한다. 는 명제와 왜 일어나야 하지? 라는 질문이 동시에 맴돌 뿐입니다. 왜 일어날 이유를 굳이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없으면 정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삶의 기본 문법 자체가 흔들리는 아침입니다. 당신의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듯합니다. 마치 텅 빈 무대 위에서 공연을 시작할 에너지가 없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하거나 학교 갈 채비를 합니다. 습관처럼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마치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립니다. 칫솔질을 하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싣는 순간에도 이걸 또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듣고 있는 이 강의, 내가 만나야 할 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당신의 영혼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은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낮 시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은 외부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나 열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집중하려 애쓰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이 떠다니는 작은 파도를 만듭니다. 그 파도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결국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그 역할 자체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당신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 자리에 없는 듯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상태를 견디는 것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 혹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은 어떨까요? 소파나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손에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이 들려 있고 수많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저 화면을 넘길 뿐입니다. 무언가를 진득하게 보거나 배우거나 생산적인 일을 할 기력은 없습니다. 아니, 기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이 가장 쉽고 편안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휴대폰의 밝은 불빛은 당신의 방을 환히 비추지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어느새 벽시계는 깊은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네. 라는 날카로운 자책감이 마음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 자책감은 이내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일도 똑같을 텐데. 라는 체념과 뒤섞여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여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끈적끈적하고 무겁습니다. 이 복잡함 속에서 당신은 명확한 슬픔이나 분노 대신 모든 것이 무감각해지는 일종의 마비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런 삶이 며칠, 몇 주, 몇 달 혹은 더 오래 이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무뎌지는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작은 기쁨이나 슬픔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설레게 하거나 화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배경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크게 웃지도 크게 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그 돌덩이의 이름은 실존적 공허입니다. 당신은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해진 걸까? 나는 완전히 망가진 실패자인가 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의미와 무기력의 정서는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는 존재의 비명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지금은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이 공허함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공간만 먼저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잠시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일시정지 상태를 통해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장, 프랭클이 본 고통, 의미, 그리고 마지막 한 칸의 자유. 제가 젊은 날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인간에게서도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당신이 놓여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 고통에 대해, 그 환경에 대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한 칸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당신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움직임은 모두 제한됩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 속에서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망에 빠져 고통을 저주하며 죽음을 기다릴 것인지, 둘째, 이 상황을 그저 담담하게 관찰하며 내부의 평화를 지키려 노력할 것인지,
셋째,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인간적인 깨달음을 얻어낼 것인지. 이 세 가지 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절망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웁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인간 정신의 마지막 불씨 꺼지지 않는 존엄성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자유는 당신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무기력함에 대해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무기력함을 통해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의미란 무엇일까요? 의미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저 멀리 빛나는 거대한 등대라기보다는 발밑을 비추는 작고 따뜻한 촛불에 가깝습니다. 의미는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이지 앉아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의미를 제시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지 말지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이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반려동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 심지어 당신이 오늘 해치워야 할 그 작은 빨래 더미까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여기에 붙잡아 두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이 책임감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 있는 의무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한 가지 일이 당신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출 기한이 남은 보고서이든 아직 완결짓지 못한 취미 활동이든 과거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에게 맡긴 미션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만은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 는 작은 의무감이 당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미완성의 과제는 당신의 미래를 향해 열린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에는 그냥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작은 노력 자체가 그날 당신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의미의 성취입니다. 당신은 생존을 넘어 그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보는 공허함, 즉 실존적 공허는 인간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마음의 틈입니다. 이 공허함은 욕구 불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불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존재인데 현대 사회는 그 의미를 찾을 기회나 언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대신 더 많은 소비와 쾌락을 부추깁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첫째, 더 강한 쾌락이나 자극을 찾습니다. 재미있고 빠르고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 끊임없이 자신을 던집니다. 이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짧고 강렬한 자극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공허함의 근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취가 풀리면 공허함은 더 커진 그림자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인기를 통해 이 공허함을 메우려 하지만 그것들 역시 의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무감각 속으로 숨어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씁니다.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무기력의 늪에서 안주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최소한 더 이상 고통스러워지지 않겠다는 생존 본능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 무기력은 일종의 심리적 휴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잠시 활동을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당신의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불편함, 즉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아닌데 하는 영혼의 속삭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속삭임은 당신이 고장난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고귀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공허함은 의미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 나서라는 당신 영혼의 가장 절박한 초대장입니다. 이 공허함은 당신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직 찾아야 할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셋째 장,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옮겨보기. 프랭클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 극단적인 상황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극한의 절망은 오늘날 당신이 경험하는 의미 상실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둘러싼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유형 하나. 하고 있는 일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사람. 당신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지만 이 일이 나를 완성시켜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대로 10회, 20회를 더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생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성장과 창조를 원한다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삶의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해 줄 언어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월급이나 승진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 세상에 기여하는 아주 작은 조각일 것입니다. 유형 둘.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자기 삶은 멈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 당신은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득 나는 대체 뭐지? 라는 질문 앞에 텅 빈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를 돌보는 행위에서 이미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는 헌신과 더불어 자기 초월, 즉 나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넘어서 스스로의 영혼을 돌볼 책임도 당신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미를 찾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행동의 시작입니다. 유형 셋. 예전에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몇 번의 좌절 이후로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됐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사는 사람. 당신의 영혼은 뜨거운 불을 품고 있었지만 차가운 현실의 바람에 여러 번 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더 이상의 고통과 실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적당이라는 안전지대에 가두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체념은 사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강한 자기 보호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왜 태어났는가? 당신이 해결해야 할 고유한 미션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작은 용기만이 이 체념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 적당이라는 타협은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마음이 더 이상 거짓말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말들이 당신의 영혼을 억압하고 있을 때 공허함이 찾아와 그 억압을 깨뜨리려 합니다. 당신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야기해 줄 언어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누어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책임에서 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를 돕는 작은 친절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나 우정에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의미입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누군가의 삶이 더 밝고 덜 외롭고 더 안전해진다면 그 자체가 당신의 삶이 가진 흔들리지 않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랑은 인간의 의미 추구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 당신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당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내가 하는 일, 창조하는 행위에서 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취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만든 한 편의 보고서, 당신이 정성껏 차려낸 식사, 당신이 써 내려간 한 문장의 글, 당신이 정비한 하나의 기계까지.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없던 것을 당신의 손으로 빚어낸 창조 행위입니다. 그 결과가 당장 거대한 성공을 가져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속에 담긴 당신의 정직함과 노력,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작은 의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당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담아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창조 행위가 됩니다. 이 창조 행위는 당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당신이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 시도하는 작은 노력 또한 의미 있는 창조입니다. 셋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태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예측 불가능한 실패,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불행. 이때 프랭클은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어떤 자세로 이 고통을 견딜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최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체념 대신 희망을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순간의 자세가 당신의 영혼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통을 겪고 난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고통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겪는다면 그 고통을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새로운 의미를 찾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의미는 주어진 상황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장, 삶의 의미를 다시 켜보는 작은 연습들. 우리는 거대한 철학 체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작게 빛나는 의미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다시 켜볼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째, 오늘 하루 나를 버티게 한 것 하나를 적어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하루 당신을 지탱해준 아주 사소한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 나를 웃게 한 짧은 영상의 한 장면, 버스 창밖으로 본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에게 화내지 않으려 했던 당신의 마음, 어쩌면 그냥 오늘 마신 시원한 물 한 모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양이의 따뜻한 눈빛, 오래된 노래의 위로, 걷는 동안 발바닥에 느껴진 땅의 감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당신이 하루를 통째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라고 지워버리기 전에 그 안에서 빛났던 작은 조각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정직하게 적으십시오.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여가면 당신은 당신의 삶이 생각보다 많은 작은 의미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고 이런 걸 적는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냉소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작은 의미들을 발견해 줌으로써 이 하루가 완전히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 작은 발견이야말로 무의미의 늪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튼튼한 밧줄이 될 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매일 밤 당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을 가장 고독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믿음을 서서히 흔들어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빠지면 생기는 빈자리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돌보는 일에서, 작게는 당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밥을 챙기는 일, 심지어 당신이 오늘도 성실히 출근해서 맡은 일을 함으로써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까지,
당신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파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프랭클의 시선으로 보면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조금은 덜 무너지고 세상이 아주 조금은 더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까? 당신이 내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존재는 이미 수많은 책임과 사랑의 실타래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하나 없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당신의 책임이 닿는 작은 영역에 이미 아주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맡은 작은 책임조차도 우주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간호사가 맡은 환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행위가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 나를 필요로 하는 책임감이야말로 지금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가장 강력한 엔진임을 깨달으십시오. 이 연습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통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자세히 적어봅니다. 단순히 슬펐다, 나 화났다, 로 끝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미세한 떨림까지 모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 뒤에 오는 분노, 분노 뒤에 숨겨진 무력감, 무력감 뒤에 있는 인정 욕구 등 감정의 층위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 그리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고통은 당신에게 당신은 반복되는 일을 견디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성취하고 싶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성장인지 인정인지 아니면 이 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인지 고통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당신에게 당신이 이 관계에서 어떤 가치를 포기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프랭클의 관점에서 고통은 단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방향표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은 고통의 순간에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변모합니다. 넷째,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연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뒤 이 힘든 시간을 이미 잘 지나온 훨씬 성숙해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그 미래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는지, 무엇만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지를 써 내려가게 합니다. 이 편지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당신이 찾아야 할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디 그때까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용기라도 계속 내어주었으면 좋겠어. 혹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더라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 와 같은 진심 어린 문장들이 당신의 의미를 정의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편지를 쓰는 순간 자신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는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과거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에게 부여하는 가장 신성한 의미의 미션입니다. 이 편지를 주기적으로 다시 읽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연습을 통해 당신은 거대한 철학이나 종교적 깨달음이 아닌 당신의 가장 작고 사적인 삶의 조각들 속에서 이미 의미가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는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의미를 향해 나아가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이며 당신의 삶에는 이미 당신만을 위한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그 의미를 발견하는 돋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맺는 말,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한 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의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가장 확실하고 고귀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강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버텨낸 시간들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이 밤에 이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질문에 답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아주 사소한 선택, 즉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 그 이유대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을 저는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의 불빛이 다시 흐려질 때마다 사연 노트가 당신의 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